오늘은 해외 미스터리, 헐리우드 미스터리라는 게 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헐리우드계의 살인사건 이런 거. 근데 한 70년도, 80년도 이럴 때는 해외의 헐리우드 유명 배우들, 정말 유명한 배우들,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에게 물어보면 알 정도의 배우들이 이런 범죄 사건에 연루돼서 막 사망하고 그런 정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헐리우드 스타 뭐 미스터리 이래서 살인사건 뭐 이런 것들 막 시리즈로 우리나라에서도 막 연재하고 그랬어서 신문에서. 그런 것들이 좀 있을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헐리우드 스타 라나 터너의 남자친구 살인사건 보겠습니다. 부금 어디 갔어? 라나 터너의 남자친구의 비극적인 최후. 약간 못마땅합니다. 의의가 두 번 들어가면은 문장이 매끄럽게 읽히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라나 터너의 남자친구의 비극적인 최후. 굉장히 말주변머리 없는 사람 같아요. 그냥 의의를 한번 빼. 라나 터너 남친의 비극적인 최후 하면 되는 거를 라나 터너의 남자친구라고 라나 터너의 남자친구를 굳이 수식해주는 이유가 뭐야. 알아서 해석이 되는데. 라나 터너 남자친구잖아. 짜증나네 진짜. (1958년 4월 4일) 밤. 개띠네요. 헐리우드는 역사의 영혼이 새겨질 충격적인 사건으로 흔들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배후에 있는 악명 높은 인물인 조니 스톰파나토는 라나 터너의 10대 딸인 셰릴 크레인의 손에 시기상조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번역체인가? 스톰파나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헐리우드 황금기의 화려한 배경을 배경으로 한 열정, 질투, 살인의 이야기입니다. 격동의 사랑 이야기. 그날 밤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조니 스톰파나토와 라나 터너 사이의 다소 격동적인 관계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화려하고 상징적인 할리우드 배우인 터너는 아름다움과 재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1940년대와 50년대의 삼총사, 메리 위도우, 불꽃과 살 등 수많은 영화에 출연한 진정한 할리우드의 전설이었습니다. 반면 조니 스톰파나토는 다른 종류의 인물이었습니다. 1925년 10월에 태어난 그는 조직 범죄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 다양한 범죄 활동에 관여했던 전직 미국 해병대원이었습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 암흑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로 인해 그를 상대하기엔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여친을 죽였다는 거죠? 헐리우드 유명 배우인 여친을. 터너와 스톰파나토의 길은 1950년대 중반에 교차했는데 당시 터너는 그녀의 경력에 절정에 있었습니다. 거친 매력과 인맥을 가진 스톰파나토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열정적이었지만 격동적이었고 잦은 논쟁과 격렬한 폭발로 특정지어졌습니다. 남친이 죽은 거야? 미안합니다. 고졸이라 문해력이 좀 딸려요. 저도 나름 MZ에 속하기 때문에. 이쁘네 여자분이. 아니 근데 여자분이 이런 남자가 좀 약간 좀 험해 보이는데 하는 짓이 어떻게 죽였지? 질투와 폭력. 라나 터너와 조지 스톰파나토의 관계를 정의하는 요소 중 하나는 후자의 질투심이었습니다. 그는 터너를 독점하려고 했고 종종 그녀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했고 이는 격렬하고 폭발적인 대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례에서 이 배우는 심지어 스톰파나토가 그녀가 의식을 잃은 사이 그녀에게 약물을 먹이고 누드 사진을 찍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1958년 이러한 격렬한 논쟁 중 하나에서 스톰파나토의 폭력적인 경향이 전면에 나타났습니다. 1958년 4월 4일 밤 터너와 스톰파나토 사이의 말다툼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터너에 따르면 스톰파나토는 그녀와 그녀의 딸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를 칼로 위협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셰릴 크레이는 근처에 있던 칼을 잡고 그를 치명적으로 찔렀습니다. 크레이는 수십 년 후에 카운터에 칼이 있었어요 라고 회상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짚고 계단을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와우! 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러자 칼을 들어 올렸고 그는 바로 칼에 맞았어요. 그리고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맙소사! 셰릴! 나에게 뭐 하는 거야? 이 사건은 터너의 베버리 힐즈 자택에서 발생했고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화제가 된 스캔들 중 하나가 됐습니다. 검시관의 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나 터너는 구금되었고 그에 따른 검시관의 신문은 전 국민을 사로잡았습니다. 언론인과 관중들이 법정으로 몰려들어와 드라마가 펼쳐지는 걸 지켜보면서 미디어 서커스가 되었습니다. 신문 동안 터너는 딸을 대신해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1958년 4월 4일에 일어난 일을 회상했는데 그녀와 스톤 파나토가 쇼핑을 한 것으로 시작되어 그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녀가 증언대에 선 62분은 배우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그녀는 자신이 목격한 걸 회상한 후 눈물을 흘렸습니다. 크레이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증언했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크레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스톤 파나토의 죽음이 자신의 어머니를 그의 폭력적인 폭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살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청소년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크레이는 부모와 함께 정신과 의사를 방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라나 터너의 명성은 그리고 영구적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딸의 무죄 판결 이후 라나 터너의 커리어는 계속 번창했고 그녀는 헐리우드에서 사랑받는 인물로 남았으며 신문 후 그녀의 첫 번째 역할은 이미테이션 오브 라이프 였습니다. 그러나 조니 스톤 파나토의 죽음은 그녀의 남은 인생 동안 목님이 슈퍼챗 3만원을 후원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명예와 개인적인 삶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재판에서 어머니를 대신해 용감하게 증언한 셰릴 크레이는 그 운명적인 밤의 트라우마와 수년간 씨름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회고록 헐리우드 스토리 D2어를 출판했는데 여기서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스톤 파나토의 죽음이 가족에게 미친 영향을 되돌아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헐리우드 스캔들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 그냥 좀 약간 뭐랄까 칼럼글처럼 기사에 많이 실렸어요. 내용들도 애초에 그랬고 그래서 방식이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딴 거에 재미없어? 끝났어. 딴 거 할 거야. 헐리우드 스타 진 스팽글러 실종 사건 볼게요. 헐리우드 스타 진 스팽글러 실종 사건의 미제 사건. 실종 사건의 미제 사건이 뭐야? 왜 사건이 두 번 들어가냐고요. 진 스팽글러 실종의 미제 사건 하면 되잖아. 왜 사건이 미제 사건을 수식하냐고요. 진짜 짜증나네 진짜. 아니 아무리 번역이라도 한번 읽어봤을 거 아니냐고. 진 스팽글러의 이야기는 수십 년 동안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1923년 9월 2일 워싱턴 시애틀에서 태어난 그녀는 유망한 배우이자 댄서였으며 헐리우드의 꿈을 쫓기 위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했습니다. 그녀의 커리어는 1949년 10월 7일에 신비롭게 실종되었을 때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건을 둘러싼 상황은 이론과 추측으로 이어졌고 그녀의 유산은 틴셀타운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미스터리 중 하나가 됐습니다. 진 스팽글러의 할리우드 열망. 진 스팽글러는 많은 젊은 여성에게 할리우드가 궁극적인 꿈이었던 시기에 자랐습니다. 그녀는 로스앤젤레스의 프랭클린 고등학교를 다녔고 일찍부터 공연예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재능은 재빨리 탤런트 스카우트의 주목을 받았고 그녀는 영화에서 작은 역할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 당시에는 영화배우들 이거 많이 찍었던 것 같아. 이거 약간 로마의 휴일 같은 컨셉 있잖아요.
진짜 많이 찍었어요, 이 구도로. 로마의 휴일이 맞냐? 업계의 경쟁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경력에는 When My Baby Smiles at Me와 Young Man with a Horn 이런 작품이 출연한 게 포함됐어요. 여기서 그녀는 배우 커크 더글라스를 만났습니다. 사소한 역할이었지만 이러한 역할은 그녀의 잠재력을 보여줬고 헐리우드에서 유망한 미래를 암시했습니다. 스팽글러의 열망은 연기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로스앤젤레스의 주변 다양한 나이트클럽과 극장에서 공연하는 뛰어난 댄서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공연은 호평을 받았고 그녀는 무대에서의 우아함과 카리스마로 유명했습니다. 진 스팽글러가 사라진다. 1949년 10월 7일 저녁, 진 스팽글러는 집을 나가 시누이 소피에게 전남편 덱스터 배너를 만나서 늦은 자녀 부양금에 대한 논의한 다음 영화 촬영을 위해 야간에 일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후 6시경 지역 식료품점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고 1시간 후 소피에게 전화해 그날 저녁에는 집에 오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러면 8시간 내내 워크해야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다음날 아침 집에 돌아오지 않자 시누이는 스팽글러가 실종됐다고 신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그린피스 공원에서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서가 있나봐. 조사 초기 시간은 결정적이었지만 거의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색이 계속되면서 몇 가지 세부 사항이 밝혀졌습니다. 진 스팽글러의 지갑은 이틀 후 그녀의 거주지에서 약 5.5마일 떨어진 그린피스 공원에서 발견됐고 커크에게 보낸 메모가 있었습니다. 본 메모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스콧 박사를 보러 갈게요. 엄마가 없는 동안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을 거예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특히 쉼표로 끝났습니다. 메모는 아무도 커크나 스콧 박사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답보다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팽글러의 어머니인 플로렌스는 과거에 커크라는 남자가 2번이나 딸을 태워간 걸 기억했지만 그 남자는 2번 다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의료 분야와 관련이 있는 스콧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이 인터뷰를 받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스팽글러의 이름을 가진 환자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배우가 그날 밤 영화 제작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없었고 그녀의 실종에 대한 미스터리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진 스팽글러의 실종에 대한 여러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유명한 할리우드 인물과 연루되었을 것이라고 믿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음모를 꾸몄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여기서 음모는 참고로 이제 성기주의의 털이 아닙니다. 예? 비밀스러운 계획을 말하는 거죠. 음침한 계획. 그녀의 메모에 죄송합니다. 예. 너무 채팅창이 조용하길래 잠깐 주접 떨어봤어요. 그녀의 메모에 커크가 언급되어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커크 더글라스를 언급한 것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그는 실종된 여성과 관련이 없거나 그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했고 참고로 여기서 부인은 알죠? 그녀가 실종되었을 당시 그는 도시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배우는 나중에 자신의 주장을 바꾸어 실제로 촬영장에서 그녀와 조금 이야기하고 농담을 했지만 스튜디오 밖에서 그녀를 만난 적은 전 없어요. 또 다른 이론은 스팽글러가 로스앤젤레스의 조직범죄 인물과 연루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도시의 암가는 1940년대에 악명이 높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위험한 활동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청이 수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아 이 배우의 운명은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진 스팽글러의 실종의 영향. 진 스팽글러의 실종은 할리우드 전역에 충격을 주었고 그녀의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플로렌스와 딸 크리스티는 그녀의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부재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플로렌스는 지칠 줄 모르고 답을 찾아왔지만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결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전 전화선은 꼬여있지 않았네요. 특이하다 이렇게 생긴 거 그죠? 다리미선 같아. 헐리우드에서 스팽글러의 사건은 야심찬 여성 배우들에게 경고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화려함과 매력은 표면 아래에 도사리고 있는 가혹한 현실과 위험에 가려졌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명성과 재산이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줬고 스타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취약성과 그들이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강조했습니다. 진 스팽글러는 지속 가능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실종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 스팽글러의 유산은 살아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재능뿐 아니라 그녀의 사건을 둘러싼 미스터리로도 기억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책, 다큐멘터리, 기사의 주제가 됐으며 각각 그녀의 삶과 실종에 대한 퍼즐을 맞추려고 시도했습니다. 스팽글러의 사건은 가장 흥미로운 미제 할리우드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청은 수년간 수색을 계속해 $1,000의 보상금을 제공하고 미국 전역에서 목격 정보를 조사했습니다. 가끔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 그녀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고 아마추어 명탐정과 전문 수사관은 그녀의 실종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계속 파헤치며 진실을 밝히기를 바랬습니다. 진 스팽글러는 자신이 꿈꿨던 스타덤에 오르지 못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헐리우드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요. 미제가 됐네요. 왜 사라졌을까 진짜. 납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이런 유명한 배우가 아니 판빙빙도 돌아오잖아 결국 지발로. 근데 이런 유명한 알려진 사람이 굳이 이 부귀 영화를 충분히 노리는데 왜 그걸 다 포기하고 왜 사라지냐고. 그죠?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어떤 자의보단 타의에 의한 실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잘 봤고요. 요 나탈리 우드는요 시리즈라서 다음에 볼게요. 좀 깁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유괴 사건을 하나 볼까요? 예. 요 사건이 이제 그 부모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유치원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많이 가르치는 모르는 아저씨는 따라가지 말아라 라는 교육 내용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뉴스에서도 이렇게 나올 정도였으니까. 아닌가? 이거 범인 남잔가? 여잔데 내가 알기로 그 전현준가 그년인데 그죠? 맞죠? 내 기억이 틀리지 않았군. 대한민국 유괴 사건들 중에 잊지 못하는 사건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박초롱초롱 빛나리. 이름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쵸? 다시 이 얘기를 꺼내보려 한다. 얘고요. 사건이 이제 1997년입니다. 8월 29일 오후 3시 서울 잠원동에서 영어 학원 다니는 이제 앤데 집이 좀 이제 괜찮게 살았나? 이 당시에 영어 학원 보낼 정도면 그래도 좀 여유 있는 집이었던 것 같은데요. 귀갓길을 가고 있던 9살 나리가 사라졌어요. 나리가 영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무조건 오는데 오지 않아. 그래서 불안하니까 엄마가 영어 학원에 전화했더니 선생님은 학원 끝나서 이제 나갔다. 그 뒤로는 선생님도 모르죠. 뭐 각자 가는 거니까. 엄마가 당황해서 영어학원 애들한테 다 전화 돌려갖고 물어봤더니 잘 살았네 집이. 애들 다수가 어떤 점준마랑 같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리 엄마는 유괴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경찰서를 가죠. 관할 구역은 서초였고요. 서초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이 다 집으로 찾아옵니다. 형사들은 가장 먼저 녹음기와 발신전화 추적기를 설치해요. 이거를 지금은 없어요 거의. 근데 예전에는 가정집 전화기잖아. 거기다가 설치하는 거더라고. 그 이제 기계를. 그리고 이제 전화를 기다리죠. 3시간이 지난 오후 6시 전화가 옵니다. 자, 전화 받으니까 여보세요?
나리네 집이죠? 나리 잘 있으니까 현금 2천만 원만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바로 끊어. 통화가 너무 짧아서 발신 추적에 실패합니다. 돈을 준비하라고만 하고 어디로 가져오라는 말을 안 했어요, 얘가. 그러니까 뭐 결국 다시 전화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와. 다음 날 왔어요, 전화가. 낮 3시 25분. 여보세요? 나리네 집이죠? 돈 준비했어요? 아, 돈 준비됐죠? 나리 안 보고 싶으세요? 나리 돌려받고 싶으시면 빨리 돈 2천만 원 준비해서 명동 전철역의 남대문 방향 출구에 있는 건물 8층으로 가져오세요. 근데 어제와는 다르게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왠지 힘도 빠져있고 간혹 한숨 소리가 들리고 이번에는 통화도 제법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발신 추적에 성공했어요. 근데 몽타주는 이게 남자냐? 전화 녹음. 나리는 잘 있어. 2천만 원 준비해. 그러니까 엄마가 좀 힘들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바로 준비하냐. 그러니까 그러면 나리 못 보는 거지. 은행카드 갖고 명동 전철역 10층 건물 8층. 여성이 전화하고 있는 곳은 명동에 있는 한 은행 앞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전화하고 있는 나리 엄마에게 전화를 조금 더 길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나리 엄마는 전화를 길게 이어나갔습니다. 그동안 형사들은 공중전화기 가까이 다가갔지만 범인은 전화를 끊어버리고 자리를 떠난 상태였죠.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여서 경찰은 지나가는 시민을 잡고 공중전화기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여자들을 보았냐고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키가 작고 젊은 여자라고 대답했고요. 그러고 경찰들은 공중전화기의 접근을 차단하고 전화기에 묻어있던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하지만 지문을 채취하는 건 쉬운 작업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공중전화기를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사람이 여러 명이니까. 그래도 가장 위에 있는 지문을 채취했고 이 외에도 많은 거 다 채취했습니다. 돈을 건네주기로 했던 약속 장소와 시간에 기다렸지만 여자는 오지 않아요. 분명히 돈을 준비하라고 했고 명동에 있는 건물 8층으로 오라고 전화했는데 여자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고 돈을 받으러 오지도 않습니다. 엄마가 이제 불안해지죠. 저녁 9시 드디어 범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흥분했던 나리 엄마를 보고 경찰은 흥분 상태를 범인에게 들키면 안 된다며 벨이 3번 울리면 전화를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나리 엄마는 벨이 3번 울리고 나서 전화를 받았어요. 범인은 2천만 원을 전달받을 장소와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나리 엄마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엄마는 이때 안 믿고 싶겠지만 이제 한편으로 가능성이 생긴 거야. 우리 딸 죽었을 수도 있는 거구나 생각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갑자기 목소리를 들려달라는 말을 하게 되죠. 하지만 범인은 딸은 잘 있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려고 해요. 경찰은 발신 추적했고 결과는 명동의 커피숍. 무선기를 사용해서 주변 일대의 모든 경찰을 동원해 무전기죠. 그 커피숍을 덮칩니다. 근데 범인이 나리 엄마에게 왜 나랑 이렇게 오래 통화하냐고 경찰에 연락했냐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요. 전화를 끊고 형사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에 커피숍에서 전화하고 있던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에 지문 땄으니까 이제 커피숍 안에 모든 사람들 지문 채취하면 되는 거죠. 분명 유괴범은 이 커피숍 안에 있지만 아무도 전화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범인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커피숍 안에는 총 13명, 범인은 이 안에 있습니다. 형사들은 출입구를 봉쇄하고 모든 손님과 종업원들을 검문했어요. 한 명 한 명 조사를 하는데 한쪽에 임산부가 앉아 있는 겁니다. 경찰은 임산부에게 다가가 양해를 구하고 지문 채취와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임산부가 화를 내요. 지금 임산부인 사람한테 뭐한 짓이에요? 저 만삭이에요. 다음 달에 애 나와요. 우리 애 놀라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애가 발을 차잖아요. 배 아파요. 저 병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지랄을 한 거야. 인연이 범인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또 막 웅성웅성 막 수군 이수군 막 이러니까 임산부한테도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해? 막 이지랄 하니까 경찰이 또 눈치 보여가지고 영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검문이다.
지문만 좀 채취하고 보내드리겠다 했어요. 그리고 보낸 거야. 커피숍 밖을 나갔어. 그 외에 12명의 사람들에게서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커피숍에서 현장에서 바로 지문 대조가 되는 건데 이 여자는 지문만 따고 나가버린 거야. 뭐 결국은 잡히겠죠. 지문 때문에 나중에라도. 커피숍에 있던 사람들은 검문하고 다 귀가 조치됐어요. 그리고 범인에게서 전화가 안 옵니다. 범인에게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아. 잠깐만요. 요즘에도 음란물 게시하면서 가발 쓰고 춤추는 표창원이를 신뢰하는 그런 방송이냐고? 뭔 족같은 소리라고 계세요. 죄송한데. 표창원을 신뢰하냐 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견 중 하나로 받아들일 뿐인 거죠. 뭘 신뢰를 해. 표창원이 뭐 씨발 뭐 우리 엄마야? 뭐 교주야? 아무나 신뢰하는 거 아니야. 응? 그게 대통령이라도. 예? 아니 표창원 안 싫어해요. 뭐 싫어할 게 뭐가 있어. 좋지도 않아. 그냥 표창원이야. 하나의 그냥 인간이라고. 뭘 싫고 좋고를 뭐하러 해. 어? 연병 좀 떨지 마 좀 진짜. 못 참겠으니까. 어디까지 했어. 아이씨. 범인에게 연락이 안 오니까 경찰은 커피숍에 있던 20대 여성들을 모두에게 미행을 붙여가지고 미행을 했어요. 임신 중인 그 수상한 여자도 미행 대상이었죠. 수사는 원점이었고 경찰들은 나리가 똑똑한 앤데 함부로 모르는 사람을 따라갔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주변의 친구들, 돈 관계 다 조사했지만 혐의점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애들 어릴 때 부모들이 학용품, 뭐 가방, 신발, 뭐 실내화 주머니 이름을 다 써줬어요. 그 당시에는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얘 이름 보고 나 니네 엄마 친구야 이래버리는 수법들이 있었어요. 유괴 사건은 언론에 잘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왜냐? 노출되면은 범인이 뉴스 보고 나 잡는구나 불안해지지. 그러면 이제 돌발 행동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유괴한 애한테 가장 위협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비공개 수사가 원칙이죠. 기자들도 유괴 사건은 경찰이 기사를 써도 된다는 신호를 주지 않으면 엠바고 잘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종 5일째 경찰은 범인에게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판단해 부모 동의로 공개 수사됐습니다. 모든 언론과 TV 방송에서 박초롱초롱 빛나리 양이 유괴됐다는 소식이 공개됐어요. 전 국민에게 소식이 퍼져나가고 전화로 제보가 엄청 들어왔는데 공개 수사 일주일 뒤 전화가 왔습니다. 중년 남자인데요. 자신의 딸이 9월 1일 날 만삭의 몸으로 가출했다고, 그리고 집에 오지 않고 있다고 전화했습니다. 이 아빠는 뭐 때문에 이런 직감이 들었을까요? 그냥 우리 딸은 가출했을 뿐인데. 뭐 만삭의 여자가 커피숍에서 나갔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자, 결정적인 얘기를 들었다. 자꾸 형사님들로 보이는 남성들이 집 밖에 서성인다는 제보. 중년의 남성은 혹시 자신의 딸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수사 당국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중년 여성에게 경찰서로 참고인 조사 나와달라고 요청했고요. 중년 여성은 요청에 응해 경찰서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중년 남성에게 녹음했던 협박 전화 테이프를 들려줬고 자기 딸이 목소리가 맞다고 했어요. 게다가 공중전화에서 채취한 지문 중에 중년 남성 딸의 지문도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범인 나온 거죠? 2년이야. 얘야 얘 2년. 범인의 이름은 전현주. 28이었고 만삭이 임산부였습니다. 여자는 좀 의심을 덜 할 텐데 임산부까지 됐으니까 더 그랬겠죠. 이게 이제 애들 가르칠 때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부모님 말고는 함부로 따라가지 말아라 라는 내용으로 이제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지. 모르는 아저씨가 아니야 이제. 경찰은 이런 증거들로 전현주가 범인이라고 확신했고 경찰은 전현주 위치를 찾기 시작해요. 근데 위치 찾는 게 쉬웠대. 얘가 이제 배가 불렀으니까 어디 갈 데가 마땅치 않고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근처 모텔이었나 봐요.
행적 조사하다가 자주 돌아다니는 지역 알아냈고 거기 모텔을 뒤진 거죠. 9월 22일 오전 9시 20분 한 모텔에 임산부 혼자 와서 투숙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경찰은 갑자기 또 관악구 신림동이야? 야, 전현주 이 새끼 안 되겠네 이거. 예? 제가 신림동 보안관으로서 전현주의 이런 행동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새끼는 사형 때려야 돼요. 이러니까 신림동 이미지가 자꾸 실추하는 거야. 뭐만 하면 신림이야. 이 새끼 만삭이 임산부인데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했어. 그러니까 개 거지꼴 해가지고 체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경찰은 가장 먼저 나리를 어디 숨겼는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전영주는 주둥발이 꾹 다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형사들이 협박도 해고 추궁도 해봤는데 말을 안 해. 나중에는 막 부탁하면서 타일렀죠. 그러니까 조용히 한 장소로 데려갔어. 여기 어디야? 사당동인데요. 여기는 지하의 골방. 몇 달째 쓰지 않아 곰팡이랑 쓰레기, 악취, 벌레들이 많았다. 창고는 전현주의 남편이 예전에 인형극단의 소품 창고로 쓰다가 사업이 망해서 버려둔 공간이에요. 여기가 창고인가 보다. 아, 뭐야 여기? 왜 이렇게 허름해? 가스레인지도 있네요. 골방은 도저히 사람이 숨쉬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전현주는 여기 골방의 구석으로 형사들을 이끌었어요. 조용히 고개를 떨어뜨리고 손으로 구석을 가르쳤는데 거기 등산 가방 하나가 있어. 구석에. 열어보니까 애가 이제 옷이 벗겨진 채 들어있었네요. 애를 꾸겨 넣은 거지 가방에. 목 졸린 흔적이 있었고 이미 부패돼서 막 부어있었습니다. 가스 차나 보다.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잔혹한 모습이었다. 자, 왜 유괴했을까요? 전현주가 집이 괜찮아요. 공무원 딸이고요. 예, 뭐 잘 사는 건 아니겠지만 예, 뭐 없이 사는 거 아니었어. 대학도 다녔고 공부 열심히 안 해서 잘리긴 했지만 대학을 갔다는 자체가 그 당시에 뭐 가난한 건 아니죠. 그래서 취업도 잘 안 됐다. 그러다 전문대 들어가서 연극지망생 남친 만났고 부모님께서는 이 남친의 직업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반대했는데 둘이 결국 결혼했어요. 전현주는 남친에게 자신의 경력, 학력, 집안 등에 대해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남편조차 전현주가 어떤 학력과 경력인 줄 몰랐다고 한다. 결혼하고 남편이 운영하고 있던 인형극단이 망하면서 수입도 없고 소일거리도 없는 남편과 전현주는 또 사치 생활이 몸에 배 있었어.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 나빠지고 전현주도 이제 카드 막 긁은 거야, 인연도. 그러면서 빚이 생겼고. 이 씨발 빚 이거 맞아요? 수입이 없다 보니 전현주는 생활고에 시달렸고 몸은 만삭 상태였던 그녀는 삶이 우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건 당일 8월 29일 무작정 백화점을 돌아다니고 있다가 얘를 발견한 거구나. 백화점 다니다가. 얘는 백화점을 왜 들어간 거지 그러면은? 거기 학원이 있었나? 애가 이제 또 똑똑해 보이고 이쁘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말을 걸었대요. 그래서 영어 학원 간다는 말을 했고 그리고 학원 앞에 가서 기다린 거구나. 친밀감을 한번 형성한 거지. 그러니까 끝나고 나왔을 때 아까 말했던 아줌마니까 또 뭐 경계심 더 없을 거고. 아까 봤던 언니다. 인형이 많고 재밌는 곳을 안다. 같이 가자. 그래서 자신의 남편이 운영했던 그 인형극단 창고로 간 거야. 거기서 이제 애 부모 이름, 전화번호 물어봤고 전화번호 맞는지 확인했고 그래서 이제 2천 준비해라라고 말하고 끄는 거지. 자, 그랬더니 이제 애가 눈치를 챘어요. 뭐 이상하다. 집에 가고 싶다 막 소리 지르니까 도망갈까봐 테이프로 애 입과 코를 막았습니다. 손발도 묶었고요. 그래도 몸부림치니까 수면제를 먹였어요. 그 뒤에 목 졸랐습니다. 이제 시신을 이제 어디 숨겨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마침 눈앞에 있던 등산 가방. 근데 옷이 걸려서 안 들어가니까 옷을 벗겨서 넣었던 거고. 예.
자기는 피해자래요. 인연이 피해자래. 자기가 범인이 아니고 공범이 있다. 근데 문제는 증거가 없어서 입증이 안 된대요. 남친이라는 거야 그럼 공범이? 예, 무기 나왔습니다. 사형 요구했는데 경찰이 아니고 검사죠. 경찰이 어떻게 사형을 요구해. 재판부는 초범이고 우발적인 살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내렸고 아직 무기수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었어요. 전현주가 감옥에서 애를 낳았대요. 그리고 남편이 친권을 포기해가지고 낳으면 남편에게 보내줘야 되는데 친권을 포기한 거야. 그러면 애가 갈 데가 없잖아. 감옥에서 키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해외로 입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청주 여자교도소에 있겠죠. 우리나라 여자 범죄자는 다 일로 가니까. 여기 뭐 전청조도 있고 이은혜, 고유정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수감자들은 이 전현주를 장난으로 초롱아라고 부른대. 이 미친년들이네 이년들도. 니년들도 아무리 씨발 뭐 살인으로 들어갔지만 그래도 피해자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 니네한테 그 피해자 이름 부르면 좋아. 도라 인연들이네 인연들. 이런 년들인가. 이게 교화가 안 돼요 인연들이 이게. 범죄자들 이거 교도소에서 교화 안 됩니다. 교화 프로그램 좀 손봐야 돼 우리나라. 그때마다 이 전현주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찬데 이 새끼도 반성 안 한 것 같다. 에휴, 개병신 새끼들 진짜. 이 새끼 어디 갔어 얼굴. 관상 좀 볼까요? 얼평 한번 가겠습니다. 일단 머리숱이 많아요. 뭐 어려서 그런지 머리숱이 많고 얼굴이 뭐 딱 그 당시 얼굴상이고 뭐 이쁘장했을 것 같은데 이쁘장했을 것 같아요. 연애 경험도 꽤 있을 것 같고 근데 눈썹이 좀 희끗희끗해. 그려야 돼 얘도 눈썹 무신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 턱이 좀 발달했네요. 오징어를 많이 씹었나? 그만해? 알겠습니다.